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바닷속에도 숲이 있다고에 대해 오늘 얘기할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전병희입니다. 자, 바닷속은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바닷속에 숲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육상의 숲인데요. 사진만 봐도 맑은 공기, 그리고 확 트인 이런 느낌들이 확 와닿으시죠? 이런 육상의 숲처럼 바닷속에도 숲이 있습니다. 바다숲이란 육상의 풀과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숲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닷속에 해조류나 해초류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숲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다숲 사진인데요. 동해의 모자반 숲입니다. 동해에 대왕으로 이루어진 또 숲이 있습니다. 이 대왕은 모자반과는 좀 다르게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6년까지도 사는 그런 해조류인데, 육상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다숲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해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를 떠오를 때 우리 제주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제주에는 이 감태로 이루어진 감태숲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감태도 대왕과 같이 다년생 해조류이며, 사진에서 보듯이 이 감태숲으로 이루어진 곳에는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도 바다숲이 있을까요? 자, 해외에 있는 바다숲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케이프타운에 사는 해조류인데, 이 해조류는 다년생이고 형태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모자반과 거의 좀 유사하게 생겼죠. 크기가 큰 갈조류들을 우리가 켈프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켈프보다도 더 큰 갈조류를 자이언트 켈프라고 하는데, 이 자이언트 켈프는 평균 한 30m까지도 자랄 수 있고 최대 60m까지 자라는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장 조건이 아주 좋을 때에는 하루에 60cm까지도 자라는 매우 생장력이 높은 그런 해조류입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이러한 켈프가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바다숲인데, 이 바다숲에는 어류, 그리고 성게, 랍스터,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게라든가 랍스터를 또 먹이원으로 하는 물개나 해달, 물범 등이 이 바다숲에 삶의 터전을 삼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감태로 이루어진 바다숲인데요. 우리나라 제주에 있는 감태와 같은 종입니다. 호주의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이런 감태로 이루어진 바다숲들이 굉장히 잘 분포하고 있었는데, 최근 수온 상승 또는 갯녹음 현상의 발생으로 이 바다숲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바다숲이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 그럼 갯녹음 현상이라고 있는데, 많은 기사에서 나오듯이 동해의 갯녹음이 심각하다, 죽음이 드리운 제주바다, 또한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독도에도 갯녹음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기사들이 갯녹음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갯녹음이란 무엇일까요? 갯녹음이란 연안 해역 일부가 어떤 원인에 의해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해조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죽는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다숲이 사라지는 이 갯녹음은 왜 일어날까요? 갯녹음의 현상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생물학적 원인, 환경적 원인, 인위적 원인,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자, 첫 번째 생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은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성게와 같은 초식 동물에 의한 섭식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섭식이란 이제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환경적 원인이 있는데, 환경적 원인은 엘니뇨, 라니뇨, 수온 상승 등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이제 요인이 환경적 요인입니다. 또 인위적 요인이 있는데요. 인위적 요인은 오폐수의 유입, 그리고 해안가의 개발, 방파제 건설 등 어떤 개발에 의한 이제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인위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갯녹음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해조류와 특히 이제 바다숲과 초식동물 등이 같이 균형을 잘 이룰 때에는 이제 정상 단계인데, 해조류는 약간 이제 환경적 원인이나 또 기타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성게와 같은 초식동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단계를 진행 단계라고 하고, 이제 어떠한 해조류도 보이지 않고 초식동물만이 너무 많이 분포할 때, 이럴 때 이런 단계를 심화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심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바다숲을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갯녹음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제주 남부 지역에 이제 갯녹음 현상이 발생된 게 처음 보고가 됐는데, 2000년 초반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 북부 그리고 동해안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2015년에 다시 또 조사를 해봤는데 서해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 연안에 갯녹음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사라진 바다숲을 다시 조성하고 지금 있는 바다숲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바다숲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과연 바다숲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식물을 통칭해서 아주 큰 범위로 해산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해산식물은 또 다시 크게 맹그로브, 해초류, 조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 이제 나무입니다.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사는 그 해안가에 사는 이제 식물인데 보통 해안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해산식물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혹시 그 정글에 가서 사냥하고 했던 TV 프로그램을 보셨을 수 있겠는데 그 프로에서도 이 맹그로브 숲에서 개를 잡아서 이제 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숲들이 맹그로브 숲입니다. 자, 해초류는 뿌리와 줄기, 잎이 있고 구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이제 해산 현화식물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육상식물에 가장 더 가깝고요. 이 해초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쉽게 보셨을 겁니다. 그 갯벌이나 항만 안에 이 해초류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벼처럼 생겼습니다. 짙은 녹색의 벼와 유사하게 생긴 아이들이 이제 해초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류가 있는데 조류는 크기에 따라서 미세조류 그리고 해조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세조류란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플랑크톤과 같은 조류를 우리가 미세조류라고 하고 미역, 김, 다시마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이제 해조류는 대형 해조류 마크로엘지라고 해서 해조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해조류는 밀리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해조류도 있겠지만 앞서 제가 모자반이 10m 이상씩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크기가 큰 해조류도 있습니다. 자, 해조류는 크게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냐 하면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색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즉 해조류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엽록소 A라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보조 색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녹조류는 엽록소 B를 가지고 있어서 녹색의 빛깔을, 갈조류는 갈조소를 가지고 있어서 갈색 계열의 색깔을, 홍조류는 그 홍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의 채색을 냅니다. 또 하나 이제 색소를 외에도 또 하나 편모의 수 또는 저장물질의 내용 이런 걸 가지고도 녹조류와 갈조류, 홍조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던 음식 중에 바다숲을 만드는 해조류가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나 어머니가 이제 반찬을 해주실 때 반찬으로 나오는 이제 음식인데 김밥을 만드는 재료의 필수 재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상 먹으면서 봐왔던 김의 형태와 자연 상태의 김의 형태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는 붉은색의 이런 이제 아주 주름이 많고 얇은 형태로 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은 홍조류에 속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붉은 계열의 빛을 내죠. 또 하나는 미역입니다. 자, 우리 미역국, 생일 때 먹는 미역국, 그리고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을 때 먹던 그 미역국, 많이 익숙하시죠? 자, 그런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는 미역이 갈색 빛깔의 갈색 빛을 냅니다. 네, 미역은 갈조류에 속하는 해조류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의 미역은 열을 가하게 되면 그 단백질이 열 변성에 의해서 색이 변한 것뿐입니다. 원래 미역은 이런 갈색 계열의 갈조류에 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미역의 특징적인 것이 미역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주름진 주머니 같은 것이 있는데 포자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자엽에서는 미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미역 포자가 만들어지고 방출이 됩니다. 흔히 이 포자엽을 미역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시장에서도 보셨을 건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 꼬들꼬들한 식감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 미역기를 이제 맛이 좋다고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되겠죠. 얘네들을 좀 놔두면 다음 세대, 다음 또 다른 이제 미역의 재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 요리를 위해 육수를 내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또는 유명한 라면에 첨가물로 들어가 있죠. 자, 이 다시마도 갈조류에 속합니다. 이 다시마는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건강식품, 식품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항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의약품으로 많이 개발되고 또 하나 화장품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는 그 다음은 녹조류인 파래입니다. 파래 무침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거고요. 자, 파래는 여러분들이 그 바닷가에 나가면 연중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래가 단연생 해조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래는 단연생 해조류이지만 왜 연중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좀 얘기를 했었지만 해조류는 세대 교본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봄 여름철에 포자체 세대가 파래로 그러니까 포자체 세대로 존재하다가 또 가을이나 겨울에는 배우체 세대로 존재한다든지 우리가
같은 형태로 세대 교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세대 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대 교본은 생활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마의 생활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가 먹는 다시마인데 이 다시마는 포자체 세대. 성이 없습니다. 무성입니다. 남성 수컷, 암컷 이런 성이 없는 무성의 세대인데 이 포자체가 성숙을 하면 옆면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포자가 방출이 되고 이 포자가 방출될 때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암배우체, 수배우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암배우체와 수배우체는 성장을 해갖고 서로 수정이 일어나서 그 수정된 다시 그 세포가 지금 보시는 큰 우리가 먹는 다시마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배우체는 배우체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배우체 세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세한 현미경적인 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다시마의 생활사가 어떻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해조류에서 이 갈조류의 생활사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김의 생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의 생활사는 다시마의 생활사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그 사상체라고 하는 하나의 단계가 더 추가가 되고 이 사상체 단계 그리고에서 다시 우리가 먹는 김으로 발달되기 전에 어린 유엽에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중성포자 또는 단포자라고 부르는 포자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나온 포자가 바닥에 다시 붙으면 다른 또 김으로 자라나게 되는 이러한 단계들이, 추가적인 단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생활사들이 각각의 이제 해조류들은 갖고 있는데, 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하등한 식물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얘네들은 번식을 위한 각각의 또 다른 단계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거친 바다 환경,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요? 저는 생존 전략을 위해 이렇게 복잡한 생활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이런 흔한 해조류,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해조류 말고 조금 생소하고 모르실 만한 해조류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나무말이라고 하는 갈조류에 속하는 해조류입니다. 자, 사진에 상단에 보면은 그 삼나무 잎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혹시 이 삼나무의 잎과 삼나무말과 비슷하다고 보이십니까? 자, 육상의 삼나무하고 비슷하다고 붙여진 이름을 가진 해조류이고, 현재는 생물량이 너무나 감소해서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바닷가에 놀러 가셨을 때 이러한 해조를 보시면 눈으로만 잘 보고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넓은 사슬풀이라는 홍조류입니다. 아름다운 형광빛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 넓은 사슬풀을 좀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은 잎의 옆면에 사슬 모양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넓은 사슬풀입니다. 이 넓은 사슬풀은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물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아름다운 형광빛을 내지만 물 밖으로 건져내면 이 형광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붉은 빛만 내게 되죠. 그러니 함부로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해조류는 여우꼬리말이라고 하는 홍조류인데, 이 홍조류는 이름이 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는 바다고리풀, 그 다음에 최근에
여우꼬리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자, 학명이라고 해서 아스파라곱시스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데, 혹시 제가 볼 때에도 아스파라거스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좀 그래 보이시나요? 이 바다꼬리 풀은 여우꼬리를 닮았다 해서 최근에 개칭이 되었고, 더 특별한 것은 우리 육상의 소, 젖소 등 이런 이제 그런 소들이 사료를 먹고 커갈 때 트름을 하거나 방귀를 뀌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메탄가스가 전 세계 그 온실가스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메탄을 방출하는데, 소 사료에다가 이 여우꼬리말의 추출물을 같이 넣어서 소에게 먹이면 그 메탄가스가 8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진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기가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다숲, 해조류의 뭐 생활사 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 과연 바다숲은 바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다숲이 가지는 기능을 6가지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연안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 어류, 해양생물의 산란장, 서식장, 생육장, 먹이장, 생태계를 이제 보호하고 지키는 당연한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해조류는 광합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하게 되죠. 자, 지구 온난화의 감소를 주도하고 있고, 또 하나 해조류가 자랄 때 광합성만 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해양 속에 함유된 필수 미량 원소라고 있습니다. 질소나 인, 철,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미량 원소들이 과하게 되면 과영양으로 해서 해양이 오염이 되는데, 생장을 하면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미량 원소를.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해양 수질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우리의 웰빙 식품이 되고,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 바이오메탄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인데, 이 친환경 에너지원을 해조류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미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육상의 숲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뭔가 그 상쾌한 마음, 맑은 공기를 사진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셨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심미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함께 직접 촬영한 바닷속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왕으로 이루어진 바다숲입니다. 대왕은 다년생 갈조류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어떠신가요? 자, 바다숲의 은신 중인 치어떼입니다. 그 치어들이 굉장히 작아서 어떠한 어류의 물고기인지 어린 물고기인지는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어린 물고기가 대왕숲의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은신하고 서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해조류에 산란하는 것을 좋아하는 도루묵입니다. 지금 울긋불긋한 것들이 도루묵의 알이고요. 도루묵의 알들이 붙어 있는 게 앞서 얘기했던 모자반, 갈조류인 해조류 모자반입니다. 이런 도루묵들은 모자반에 산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모자반을 이용해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다숲의 6대 기능 중 또 중요한 기능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바다숲이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양에서의 탄소 순환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는 기체로서 대기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대기와 해수는 서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대기에서 더 농도가 높은데 대기에서 그러면 해수로 바다로 자꾸 흡수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흡수되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탄산, 중탄산염, 탄산염 등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각각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 중에 중탄산염이 빛과 반응해서 해조류가 중탄산염이 가지고 있는 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조류의 몸체를 만들고 성장을 하고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육상식물도 밤이 되면 호흡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빛이 없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해조류도 마찬가지로 밤에 일부는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을 구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조류가 그 탄소를 해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하게 돼서 소비를 하면 대기에 있는 또 이산화탄소가 자꾸 더 평형을 이루려 하는 성질 때문에 더 많이 흡수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포항공대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는데 바다숲 1헥타는 연간 약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바다숲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 환경적 원인, 인위적 원인. 그 원인에 맞춰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있고 또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자, 바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잘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닷가나 이런 곳에 놀러 갔을 때 재미 삼아 호기심 삼아 잡는 이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해 준다면 우리 바다숲이 잘 또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4월 5일은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식목일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 식목일,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 식목일이 있습니다. 매년 5월 10일이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선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자, 바다숲을 지키기 위해 바다식목일이 제정되었고, 여러분들도 바다숲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런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일엔 바다톡톡, 바다숲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